자, 교재 344페이지에 보면 7장 가스 설비입니다. 가스 설비가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다뤄지는데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스의 특징, 가스의 특징이라는 건 장단점하고 그 다음에 LPG하고 LNG의 특징이 서로 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대로 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스 배관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교재 맨 처음에 보면 그 도시가스 공급 개통도라는 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 보게 되면 도표 그 그림 맨 위칸 좌측 상단에 보면 원료가 나와 있죠. 원료를 갖다가 제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한번 볼래요? 가스 연료는 원래 냄새가 없어요. 무색, 무미, 무칩니다.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면 가스가 새면 가스가 터지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가스 제조 과정에서 메카탄이라는 걸 넣어서 여러분 집에서 가스 새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원래는 가스는 냄새가 안 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원료를 제조한 다음에 압송이라고 나오죠. 압송이라는 건 압축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볼래요? 좀 이따 여기서 쓰겠지만 LPG라는 거는요. 액화 석유가스라는 건데 250분의 1로 압축할 수 있어요. 액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수입하잖아요. 그죠? 가스를 액화시켜서 배에다 싣고옵니다. 수입해 올 때. 250분의 1. 예를 들어 LNG라는 액화 천연가스는 약 600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580분의 1에서 600분의 1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압송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저장이라는 게 그 저장 아래 보면 홀더라고 있는데 일종의 가스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홀더에다가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압력 조정 이렇게 나와 있죠. 메뉴에 오른쪽 상단에. 여기 좀 볼래요? 고압을 일반 가정집 밑에 넣으면 다 터져버려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래서 고압을 중압으로 또는 저압으로 줄여줘서 압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압력 조정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압력 조정한 다음에 그 좀 더 오른쪽 가본다면 공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그림 이제 아래쪽에 보면 맨 좌측에 보면 고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압은 그 아래 보면 1메가파스칼 이상을 고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저압이라고 나와 있나요? 0.1메가파스칼 미만. 그러니까 요 사이가 그럼 중압이겠죠. 0.1과 1메가파스칼 사이가 이렇다는 정도고 이제 그래서 그걸 아래 박스 2번에 보면 고압, 중압, 저압으로 또 구분해 놨잖아요. 그죠? 숫자로. 이제 그 아래 가스 연료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이 나오는데 뭐 특징이라고도 하고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문에 보면 무공해 연료다라고 돼 있죠. 무공해의 단어 뜻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색, 색이 없다는 거야. 무치, 냄새가 없다는 거야. 누설 시 감지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조 시에 냄새가 안 나니까 메카탄이가를 넣어서 냄새가 나게끔 한다라고 했죠. 폭발 위험이 있다. 터지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연소 시 재나 그을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 소리는 1번, 동그라미 1번하고 똑같은 얘기, 무공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제 특징에 1번서부터 뭐 4번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5번에 하나 더 적는다면 이 가스 연료는 발열량이 크다. 이 뜻은 다른 연료 하면 뭐가 될까요? 석탄이라든가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그런 다른 연료보다 발열량이 크다. 열을 잘 발생해낸다 이런 얘기죠. 숫자로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가스 연료의 특징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지 가보면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LPG하고 LNG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LPG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액화 석유가스죠. 액화 석유가스. 그 다음에 LNG 가스. 이게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그렇다면 미리 결론 내리면 이런 거죠. 요거 LNG, LP하고 LNG 가스가 그 특징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겹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 먼저 이 LPG를 갖다 액화 석유가스, 이건 액화 천연가스라는데 차이점이 나는 거죠. 이건 석유가스인 거고 이거는 천연가스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성분이 부탄이나 프로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프로판 가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터져서 대형사고는 아닐까요? 부탄이나 프로판이 주성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LNG도 주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주성분은 메탄이라는 거예요. 메탄이 주성분이에요. 여러분 책에 다 내가 거기 넣어놨어요. 적느냐고 애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교재 순서대로 본다면 그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실래요? LPG의 동그라미 1번이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채취된 가스를 압축 냉각해서 액화시킨 거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주성분이 프로판, 부탄, 부틸렌, 프로틸렌 등이라 그랬는데 주로 프로판하고 부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액화하면 최적이 250분이 된다.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스가 안 난다. 물론 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액체화시켜서 배에다 싣고 온다는 거야. 그래야 250을 축소하니까 많은 양 수입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LNG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580분의 1에서 약 600분의 1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문 해결되고 4번에 보면 무색, 무미, 무치지만 프로판의 부탄을 배합해서 냄새를 만든다. 원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메카탄을 넣는다는 거죠. 5번째,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가스 경보기는 바닥에 30cm 설치한다. 여기다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천장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기보다 무겁다는 건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지기를 바닥에서 이 감지기치가 한 30cm 정도 이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LPG하고 LNG는 반대니까 이건 공기보다 어떻게 해요? 공기보다 가볍다 이런 얘기죠. 가볍다는 얘기는 뭐야?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장에서 30cm 정도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아까 우리 화재 감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화재가 나면 화재를 알고서 어떻게 비상벨을 올려준다고 했듯이 가스가 새면 내는 걸 갖다 빨리 감지해갖고 비상벨 올려줘야 대피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창문 열고 환기시킬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뜨니까 감지기를 천장에서 3cm 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문에 보면 발열량이 크고 열을 잘 발생한다는 거죠. 연소할 때 많은 공기량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그 발열량이 어느 정도냐면 요거 여러분 책에는 내가 안 넣어놨는데 92,000 kJ 정도 돼요. 발열량이. 그럼 참고로 여기 좀 볼래요? 이게 발열량인데 이렇게 발열량이 92,000 kJ 정도 되는데 이거는 LNG는 발열량이 38,000 kJ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가스 혈비 특징이 뭐 예를 들어 뭐 무공해다, 폭발성이 적고 뭐 여러 가지 다 장점들이 있는데 무미, 무치 뭐 있는데 발열량이 크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둘 다 가스잖아요. 그 중에 LNG보다는 LPG가 더 발열량이 크다는 거죠. 약 한 2.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액화미 기하가 용이하고 8번에 생선가스에 의한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완전 연소시켜 사용해야 한다. 연소 시 환기가 필요하다. 이 소리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혹시 LPG 가스를 쓰면 혹시 가스에서 보면 파란 불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빨간 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빨간 불 나올 때는 불완전 연소예요. 불완전 연소. 이 소리는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에서도 나오죠. 유독성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항상 겨울철에도 요리할 때는 항상 창문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여자들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불완전 연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쨌든 발열량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박스 2번에 LNG 나오죠. 이미 했던 거니까 보면 액화 천연가스고 메탄이 주성분을 하는 천연가스를 낸 거 액화고, 일기압하에서 마이너스 162도씨에서 액하면 이때 최적이 580분에서 600분을 감소하고,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설되어도 공기 중에 흡수되어 안전성이 높고,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가스 경보기는 천장에서 3cm 아래 설치하고 발령이 높고 무공유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냉난방 설비라는 게 나옵니다. 냉난방 설비. 냉방, 난방을 합쳐서 냉난방 설비라고 하는 거죠.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하면 이 냉방 설비는 우리 설비 파트에서 출제 난이도가 출제가 비율이 높은 부분입니다. 출제 비율이 높아요.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일단 그 일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반 사항들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정해져 있고, 일단 맨 처음에 보면 일반 사항에 난방 도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난방 도일.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도일을요, 설명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기본서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뭐 심화 과정에서도 다 지겨울 정도 들을 거고, 난방 도일을 우리가 영어로 히팅 디그리라고 해서 HD로도 표현할 수 있고, 히팅 디그리 데이에서 HDD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HD로 표현하는데, 이 난방도일은 이 M자를 옆으로 눕힌 걸 시그마라고 읽어요. M자를 옆으로 눕힌 걸 시그마라고 읽는데, 이 뜻은 다 더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시그마 TI 마이너스 T0 곱하기 날짜
이런 건데, 여기요. 요 TI라는 것은 우리가 온도를 영어로 템퍼레처라고 하잖아요. 이 온도의 이니셜 따서 T 자르는 거면 템퍼레처. 그다음에 이 I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I가 뭐냐면 실내 평균 기온을 뜻하는 거야. 그럼 이 T0는 이렇게 되겠죠. 템퍼레처 아웃입니다. 그럼 이거는 실외 평균 기온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그랬죠. M자를 옆으로 눕힌 걸 시그마라고 읽는다. 이 뜻은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평균 기온 마이너스 실외 평균 기온이잖아요. 그럼 온도 빼기 온도죠. 당연히 온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복잡했었지만 다시 말해 온도 곱하기 날짜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남방도일이 어떤데 이 남방도일은 어느 지방의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어느 지방의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남방도일이.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따뜻한 나라죠. 나라가 아니지 우리 땅이니까.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따뜻하잖아요. 나는 내가 제주도를 2번 가봤는데 신혼여행 때 가봤고 내가 결혼하면서 10년 후에 또 우리 다시 여행 오자라고 했는데 20년 만에 제주도를 몇 년 전에 가봤어요. 내가 결혼한 지 27년째인데 근데 결혼할 때는 11월 내가 28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제 20년 만에 다시 여행을 간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제 거기 여행 가서도 교회를 가지는 거야. 난 이제 우리 집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가서 이제 하고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봄동이 나와 있더라. 겨울철인데도. 나는 제주도는 땅이 얼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봄동이 나온다는 걸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서울보다 제주도가 따뜻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봄동이 어떻게 났으니 여긴 땅이 안 오니까 봄동을 겨울에도 심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서울보다 제주도가 따뜻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계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꽃 필 때 보면 어떻게 해? 따뜻하게 피잖아요. 그럼 남쪽에서 꽃이 펴서 올라오잖아요. 북상하면서. 거꾸로 단풍은 추워야 들잖아요. 단풍은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남하하면서 단풍이 집니다. 자연현상으로서 알 수 있어요. 그처럼 어느 지방의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남방도일이라고 하는데 이 남방도일은요. 남방도일은 실외 평균 기온에 따라 변화된다. 남방도일은 실외 평균 기온에 따라서 좀 더 자세히 쓰면 값은 이렇게 되죠. 남방도일 값은 남방도일의 값은 실외 평균에 따라 달라진다. 실외 평균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험 문제는 실내 평균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답이 되는 건데 굳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강의실의 온도를 실내 온도를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난방기 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 온도를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외 온도 평균 기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이 남방 도일의 값이 크면 클수록 남방도일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
난방 도일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셔야 돼요. 실내 온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보자고요.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잡았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20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외부 온도가 예를 들어 10도씨라고 해보자고요. 10도씨. 그러면 여기 곱하기죠. 이런 날이 1년 365일 중에 10일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20에서 10 빼니까 10이고 10 곱하기 10 하면 100 나옵니다. 난방도일의 값이. 요번에는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실내 온도 똑같이 20도씨라고 해보자고요. 여기가 더 낫겠죠. 실내 온도 똑같이 20도씨 했어요. 빼기죠. 빼기. 겨울철 같은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도라고 한번 해보자고. 겨울철에 마이너스 10도. 이런 날이 1년 365일 중에 10일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거 여기 원래 있는 마이너스고 겨울철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죠? 요 가로 관계가 있으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내가 이런 얘기해.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고 여자는 애 낳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가로가 있다는 얘기 곱하기 한 개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20에서 10 더하니까 30 되죠. 30 곱하기 10 하면 300 나와요. 그러면 100보다는 300이 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난방도일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난방도일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이 중에 하나 문장들을 바꿔서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방도일의 값은 실외 평균기온에 따라 변화되는데 실내 평균기온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난방도일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는데 적을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난방도일의 값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도 곱하기 날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열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열량. 그 지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소요되는 열의 양으로서 표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4.19kJ이라고 한다. 이 지문 자체로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네모 식이 있죠. Q는 GC 곱하기 델타 T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다가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열량을 하는 건데요. 열의 양. 이 열량을 보통 우리가 Q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Q는 그 아래 식에 보면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나중에 기억할 건데, 이 질이라는 건 물질의 양을 타는 거예요. 물질의 양.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질량이란 뜻은 예를 들어 순환, 수량.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급탕설비 배웠죠.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필요한 목욕탕이나 주방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환되는 물의 양이 얼마냐. 물질의 양을 구하는 걸 우리가 질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요 C는 뭐냐면 비열이라고 해요. 비열. 예를 들어서 물의 비열은 4.19, 4.2라고도 합니다. 공기의 비열은 1이에요. 1. 공기의 비열이. 정확하게 말하면 1.01.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러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비열의 값이 다 달라져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게 비열이다 이거지. 이 C는 델타 T라고 있는데 이건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온도차다. 그렇다면 이 식이 나중에 들어만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 어지러울지도 몰라. 이게
시험 문제 열량 Q, 열량, 요거는 여기 이미 써 있으니까요. 열량 Q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요거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는 물질의 양을 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보자고요. 만약에 열량을 구해라 그러면 G 곱하기 물질량, 순환수량 곱하기 C, 비열 곱하기 델타 T 해주 온도차 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 G를 구해라 그러면 G로 정리하면 되죠. 요게 곱하기니까요. 같이 있던 것들이 부등호를 넘어가면 분모로 가죠. 그래서 C 곱하기를 쓰자.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요게 좀 바뀌는데 요 앞에 좀 더 쓰다 보면 그냥 들어만 보세요. 요 앞에 숫자 3600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세히 할 거야. 1kW가 3600kJ이에요. 단위는 아워고 1kW가 3600kJ 호화다. 그래서 이 숫자가 3600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김에 그럼 여기다가도 맞춰 볼게요. 원래 말하면 여기에 숫자 3600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식, 이렇게 지금 문제가 없는데 말로 해봐야 뭔 소리인지 몰라요. 다만 나중에 계산식 문제 가지고 풀면 아무것도 아니야.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다 해결돼. 거의 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비열이라는 게 나오죠. 가로 1번에. 비열은 열을 비교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물질 1kg을 1 절대온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연료량이요. 가로 2번에 어떤 물질의 온도를 1 절대온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따라서 연료량이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에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료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굳이 막 애우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 그림이 있고 현열, 잠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현열, 잠열 얘기는 했었죠. 맞나요?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이죠. 상태 변화는 없고, 잠열은 반대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고 온도 변화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전열 얘기가 나오는데 전열의 기본 원리라는 게 나와요. 전도, 대류, 복사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지문만 한번 보는 정도? 전도요. 영어로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고체 또는 정지한 유체에서 분자 또는 원자의 열 에너지 확산에 의하여 열이 전달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런가 보다. 대류, 유체의 이동에 의하여 열이 전달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말로 하면 뭔 소리 몰라. 좀 이따 그림 그려보면 어느 정도 감 잡을 거고. 복사, 고온의 물체 표면에서 저온의 물체 표면으로 공간을 통해 전자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로 진공에서도 일어난다. 보통 전열 현상은 이들 전열 형태의 하나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된 형태로 일어난다. 그런가 보다. 이제 다음 페이지 단열. 요거 단열은 별표 정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에도 자주 언급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이제 단열은요, 이 끊을 딴자입니다. 열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내단열, 외단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할까요? 바꿔도 관계없으니까. 여기다 적어보면요. 외단열이라는 게 있고요. 내단열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거기 안 들어가 있지만 중단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단열. 원래는
근데 왜 내가 여러분층에는 입문서고 시험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외단열과 내단열이 특징이 서로 반대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 외단열은 이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있고 이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도 똑같은 조건을 좀 이따 그릴 겁니다. 이제 해보자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우리 아까 외벽이 외부의 면한벽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이게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바깥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단열재는 S자를 조밀하게 넣어서 표현을 해요. 재료 표시가. 그러면 내단열은 안내자니까 안쪽에 여기에 단열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느낌은 여기 좀 보실래요? 보세요. 이건 외단열은 단열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됐잖아요. 여기는 단열재 가다 끊어져 있죠.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열 성능이 이게 내단열이 좀 안 좋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한 김에 중단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중벽이라는 거 배웠죠. 여기다가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0.5비 쌓고요. 물론 1비 쌓을 수도 있어요. 단열재가 이 가운데 들어가요. 단열재가. 그리고 또 벽돌을 쌓아요. 벽이 두 개라 그래서 이중벽.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해서 공간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단열재가 있잖아요. 이게 중단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에 방바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단열재가. 이것도 단열재, 이것도 단열재인데, 이 단열재는 이렇게 45도를 조밀하게 넣는데, 바닥에 넣는 건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콩자갈이라는 게 있고 온수 파이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림을 자세히 한번 그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리고 콩자갈 채우고 여기 이제 보호 모르타르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 장판지 깔고 사용하는 거야.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단열재가 이렇게 있을 거고 온수 파이프들이 들어가고 보호 모르타르, 그 다음에 장판지 깔아서 내부 바닥입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자꾸 적는데 충성하지 말라니까요. 날 믿고. 자, 왜 그러냐면 설명을 놓칠까봐 그래. 설명을 놓치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어설프게 반만 알거나 조금 모르면 흔들려요. 일례로 내가 예전에 활이라는 영화를 우리 안사람이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여자들이 좀 늦잖아요. 가자는데 뜸들이다가 영화 앞부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다 못 봤어. 근데 봐도 늘 찝찝해. 나중에 돈 내고 TV에서 다시 한번 봤어요. 나오길래. 그건 앞부분 안 봐도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불안하잖아. 그지? 공부라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켜주려고 무던 그냥 메모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기본서 교재도 나왔어요. 집으로 5권 왔더라고, 증정본이.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요거요. 이 단열 얘기하면서 하는 게 모든 재료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돼요. 가벼울수록. 그래서 오리털 파카를 떠올려 보세요. 오리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 있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되는 거야. 대신에 강도는 약해요. 뒤집어서 표현해 볼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의 강도가 크다는 거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빈틈이 없다는,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단열재인데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외부에다 했어요. 그럼 외부에서 충격이 오겠죠. 맞아요? 외벽이니까 충격이 올 경우에 잘 깨질 거 아니야. 그러면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까? 또 가볍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이 비었다는 뜻이잖아. 맞습니까? 가볍다는 뜻은 속이 비었으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 비가 잘 들어오겠죠. 비었으니까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럼 빗물 차단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시공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설비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 네 단열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안전하죠. 그죠? 맞습니까?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니까 시공이 쉽다 이런 얘기지. 설비비가 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써도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은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단열이 연속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단열재 끊어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열교라는 게 이건 지워도 되겠죠. 열교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책에도 있고. 열이 이게 다리교자입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다리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 겨울철에 난방을 하거든요.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여기 단열재가 없으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열교 현상이라 그래요. 거꾸로 여기 단열재가 없으니까 찬 열기가 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냉교 현상이라 그래요. 똑같이 열교를 히트 브리치, 다른 말로 냉교, 콜드 브리치라고 합니다. 열이 빠져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외단열은 단열재가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단열보다는 외단열이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이거지.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그건 우수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거는 실내를 한번 난방하려면 단열재가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벽까지, 이 콘크리트 벽까지 뜨거워져야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뜨겁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내를 따뜻하게 하려는데 단열재가 안에 있죠. 금방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헐 난방에 적합하다. 이거는 오랜 시간 난방하는 간헐 난방. 간헐이란 뜻은 어쩌다 한번 난방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입학식이나 졸업식 할 때 보면 비나 눈이 오면 학교 강당에 몰아놓고 거기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했었잖아요. 그죠? 어쩌다 한번 난방하는 거야. 왜? 금방 뜨겁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간헐 난방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속 난방. 지속 난방이라도 하고 이건 연속 난방, 연속 난방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또 이제 여기에 연관되는 게 이제 결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한데 결로가 잘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결로가 잘 발생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반대니까. 여기다가 결로 현상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보자고요. 이게 이슬로자입니다. 이슬로자. 맺을 결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인데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요.
우리 추운 겨울철에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창 커튼을 딱 제껴보면 창에 물기가 쫙 껴있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이에요. 왜 생기냐면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차가 클수록 잘 생겨요. 그럼 방지법은 온도차를 줄여주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하고 이게 결로 방지법은 별표 곱하기 100개 할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요. 여기 내단열하고 외단열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 벽 자체를 보면 이 벽 자체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온도차가 커요. 여긴 찬바람 직접 닿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 온도차가 큰데 이건 단열재가 밖에 있죠. 요 벽과 요 벽 사이 온도차가 작아요. 그래서 결로가 잘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온도차가 커서 결로가 잘 발생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내용인 거예요. 열교현상이라는 게 열이 빠져나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열교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히트 브리치 또는 콜드 브리치라고도 부른다.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 결로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표면 결로라는 게 있고 내부 결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결로까지만 하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기본서 과정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자고 시간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면 표면 결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벽 안에도 물방울이 생기면 내부 결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표현하기를 온도차가 클수록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온도차를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로현상 방지법이라는 게 시험에 언급되는 건데 일단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 짧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잘 생기니까 온도차를 줄여주면 된다 그랬는데 첫째, 환기를 하면 돼요. 환기. 새 집 지면요. 신혼부부요. 애기 태어나면 감기 걸까봐 봐 금이야 오기야 해서 꼭꼭 다서 환기도 안 시켜. 그래서 사실 환기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30분씩은 시켜줘야 돼. 이 공기의 질이 나빠지거든요. 공기의 질이 나빠지면 감기가 더 걸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환기를 하면 온도차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님 하시면 이렇게 하죠. 결로가 생기면, 물기가 생기면 습하잖아요. 창가에. 곰팡이 끼잖아요. 곰팡이 끼면 어떻게 해요? 하자 생겼다가 하자 보수해달라 그러면 자꾸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고쳐줄게가 아니라 요번은 고쳐드리는데 이 원인이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차가 커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결로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해 줘야 유능한 관리소장님이 되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단열을 하면 돼요. 어떻게 단열을 하느냐? 열이 여기 빠져나가면 온도차가 커서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둬서 온도차를 줄여주면 결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을 잘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외단열이 좋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난방. 난방은 뭐냐면 물기가 생길만 하면 난방 확 돼서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짧게 그럼 이렇게 세 개 단어인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이건 간단히 얘기한 거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348페이지 맨 아래 결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로의 발생 원인 나오고 옆에 지가 보면 결로 방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방지책이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해요. 실내 측벽의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이게 키워드야. 노점 온도보다 높게. 그러면 결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벽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 방습층을 실내 측에 둡니다. 실내 측. 실내 측에 방습층 여기 둔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실래요? 단열재가 있잖아요. 그럼 요 안쪽에 여기 단열재인데 요 안쪽에다가 실내 측에다 방습층을 둔다는 거야. 이 실내 측을 다른 말로 하면 고온 측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열관류 저항을 크게 한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어쨌든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5번이요. 벽체 열관류를 작게 한다. 이런 지문들이 대부분 시험 문제 답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체크만 해놓으시고 오늘 시간 돼서 여기서 끝낼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기본서에 가서 배우자고요. 애쓰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